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올라가다가 조금 이따 상단이 막혀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침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주가 장을 이끌면서 기옥시아, 일본의 기옥시아가 급등하니까 매물 업체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장을 이끌고 가다가 오장되면서 오일값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란과의 협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석유값이 뛰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흘러내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유가가 뛰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가겠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달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속에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90불도 올라가 버리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이기는 종목들이 있죠. 금리보다도 더 상승이 좋은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이크 샌디스크, 그 다음에 지금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들이 있죠. 특별히 메모지 관련주로 올라갔고, 그 다음 반도체 장비주로도 좀 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5% 이상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본다면은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쪽만 좀 상승했고,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다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갈 때 소프트가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빅테크는 거의 다가 약보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메타만 좀 더 많이 하락이 됐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자, 아무래도 방어주 중심으로 좀 상승했죠. 헬스케어라든지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값이 올라가니까 저쪽으로 거의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다. 그 이유는 금리를 이기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만 지금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관련된 것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것들 당연히 그건 방어주니까.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희비가 헷갈린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현재 5개 정도는 상승했고 6개 정도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머티리얼, 인더스트리얼,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이쪽 중심으로 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뛰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90불대를 기록하면서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200일선을 돌파했으니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위로 이제 방향을 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또 약간의 눌림목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US 오일 같은 경우도 크루드 오일도 2.76% 상승한 84달러. 그래서 200일선을 다 돌파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도 한번 볼 것 같으면 요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일단 UK 오일입니다. 지금 석유값이고 밑에 있는 하얀선 S&P 500의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유가가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오장 들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유가에 관해서 주가 자체가. 자, 그 정도로 일단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유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 자체는 지수 자체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27% 상승한 4.72로서 4.7을 넘어섰죠.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년물 금리는 지금 이제 1% 이상이 돌파됐다. 그래서 5.1을 돌파하면서 또 5.3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채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기는 그런 메모리 같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금리보다도, 금리의 성장성보다도 더욱더 많이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이 나는 종목들만 달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일본 금리입니다. 일본 금리도 지금 이제 1.56% 상승, 어젯밤에 2.9까지 갔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3%에 도달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일본 10년물 금리가 2.9까지 간 것은 상당히 오래간만이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금리가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자, 그래서 일단 금리가 뛴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뛴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해서 엔화 값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엔화 가치를 본다면 이제 엔화 가치는 도로 오늘 장에서 0.1% 상승한 159.479엔을 나타내고 있다.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지고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약발에 안 먹힌다는 거겠죠. 그럼 또 이게 엔화가 또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채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도 지금 금리라든지 지금 환이 잡히지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이 시장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던져 가지고 이걸 일단 방어를 하려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미국의 국채는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국채 시장이 계속해서 뛰게 되면은 5% 이상 5.3% 넘어가게 되면은 마지노선으로서 주가는 달리는데 한계가 붙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 달러 지수 한번 보게 되면 달러 지수도 99.59로서 조금 내려가고 있죠. 오늘 장도 0.04%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US 달러 있죠. 재패니스 엔하고 통화상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이제 엔에 대해서는 가치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다. 그만큼 엔이 약하다 그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달러 지수가 좀 내려가니까 골드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게 되면 0.5% 하락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좀 막혀 있다는 거겠죠. 결론은 일단 호르무즈가 안 열리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가는 달리는데 힘이 없겠고 또 금리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약간의 지금 현재 경계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약간은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메모리만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우도 직격탄을 맞아서 또 0.51% 정도 하락이 되고 있죠. 자, 아무래도 기름하고 많이 섞여 있는 것이 다우 종목이니까 좀 많이 하락세가 일어났다. 뭐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닌데 0.5% 정도 하락이 됐다면 나이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폭의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는 가고 싶은데 자, 금리가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의 낙관론, 이란 간의 긴장 구조 속에서 좀 소폭이 하락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트럼프가 아침에 또 이야기했던 내용을 통해서 유가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다. 자, 그러면 협상이 거의 뭐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상부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애플이 지금 이제 장신 메모리 칩을 갖다 쓰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플을 지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대신에 마이크론 주가가 좀 많이 뛰는 모양이 있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샌디스크도 같이 뛰니까 반도체가 같이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또 메모리가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월요일 휴전이 만료된 중동 분쟁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폭스뉴스에서 오만이 방해된다면 폭격할 것이다. 또 그렇게 오만한테도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자체가 9천까지 가능하다고 에버코어 IS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가능한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조만간 일단 상승세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시장의 추세는 계속 상승세에 있다.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 포모로 인한 과매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9천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정통적인 강세장의 종료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경기 침체, 장기금리의 급등,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의 심각한 포모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또 장기금리가 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다큰 버블처럼 그때 급등세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투자자들은 훨씬 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수 전체를 어느 정도 방어해 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와 6개월 동안의 역상관 관계를 보였던 종목들은 음의 베타 목록에 나오는 그런 주식수가 역대 최고치인 121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맥도날드, 펩시코, 킨드모건, 코스타, 가트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단은 지수가 그렇게 거기 기술주에서 좀 꺾인다 하더라도 계속 이쪽에서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다. 요번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Y2K 사태 교훈을 통해서 2000년이 바뀌는 거죠. 1999년이 뭐 2000년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인데 그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분산 투자를 지금은 해오고 있다. 2020년도에 AI 강세장은 1990년도와 1920년대 혁신 주도형의 강세장만큼의 상승세와 지속 기간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업 부채 수준 역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선호하고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포모가 부추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 자체도 상당히 좋게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의 에마누엘의 낙관적인 목표치는 9천 자체가 되고 있는데 시장 전략가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알비스 캐피탈이 2010년도 전망치인 8,15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데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7,750으로서 현재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일단 상승폭이 있다면 9천까지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면 요 자사주 매입에 관한 건데 지금 80% 이상이 다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만큼 자사주 매입이 이제 서서히 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S&P 500의 실적 발표가 다 일단 순화가 됐죠. 그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이 일단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가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데는 좀 하방의 경직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차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해지할 시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형적인 중간선거 해의 변동성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BTIG에 따르게 되면 지금은 안으라면 빠져서는 안 될 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S&P 500이 올해 들어서 13%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의 동일 지수도 같은 기간 동안 1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근데 방심해서 안 되는데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 시기가 특히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 금리 인상 가능성, 주시장에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시장의 폭이 좀 넓어졌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현재 모습 속에서는.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은 중간선거 있는 해 8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선거 자체가 하락세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데 종종 외부 사건이 촉발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 1990년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 전쟁, 2014년도에 엘보라 말벤 사태,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외부 변수니까 외부 변수에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다시금 제자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금리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1990년대 이후에 중간선거가 있는 해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S&P 500 지수가 최소 7% 이상 하락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06년만 한 번만 예외했다. 예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계절적인 약세 전망을 봤을 때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변동성이 입증돼서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더욱더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의 안해함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 시장이라 그죠. 그죠. 10년 만기가 4.7%를 넘어섰고 30년 만기가 5.1을 돌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좀 헬스케어 부분에서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기에는 특별히 매력적인 분야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 역시도 3개월 동안 15% 이상 상승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낸 부분이 헬스케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위험을 줄이거나 광범위한 주식 노출에 대한 해지를 고려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헬스케어 부분 정도를 사서 어느 정도는 해지를 하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주 소매업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소비자 지출의 건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월마트라든지 뭐 타겟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매 발표를 하죠. 그때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발표될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이 월마트죠. 이런 것들 비롯해서 최대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 그것이 타겟이라든지 홈디포, 로스, TJX 이런 소비자의 재량 지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올해 지속적인 고물가, 이란 전쟁이 이전보다도 갤런당 1달러 높은 휘발유 가격 속에서 압박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또한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서 소비 섹터가 하락세를 보인 것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7월 31일자로 끝나는 분기의 소매업체의 실적 발표가 상무부가 금요일에 지난달 소비자 지출이 예상치 못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또 노동부는 7월에 충격적인 고용 감소도 보고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잠재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소비가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많이 출렁거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주 소매업체의 실적 발표는 고소득층의 소비자가 경제를 지탱하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가구는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K자형 경제의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약점이나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 했을 땐 기업의 이익들이 줄어들 것이다. 자,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도소매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까지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매업계는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을 반영해 왔는데, 특별히 월마트의 실적은 소비자 심리에 대한 더 넓은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목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이 가성비 좋은 소매업체를 봤을 땐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가 상승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경고 이후에도 주가는 3% 상승에 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6월에 높은 휘발유 가격이 잠시 주춤을 했지만은 월마트는 지난 3개월 동안 13% 급락을 했고, 자, 그와 더불어서 휘발유 가격 자체가 4달러를 넘어서면서 연중 이 시기에는 전례 없는 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에서 악화 조짐을 좀 보인다면은 해당 기업의 주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장 전망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결과가 대수롭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여전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고, 높은 유가에 시달리고 있고, 자, 스냅 지원금도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다. 분명히 압박 요인이 존재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기별의 상황이 악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갖다 정시가 경신하고 있고, 여름철에 비교적인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한 차례 아니면 지난주에 세 차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엔비디아의 실적을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지금은 이렇게 월맛이란지 도소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이번 주에 세 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로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양호한 가격 흐름을 예고하는 경향이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번에 일단은 월마트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라든지 그렇게 반도체 쪽이 잘 나와준다면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이 투자자들이 AI 투자에 대한 확신을 높여감에 따라서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공지능 기업들의 재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메모리칩 기업들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월요일에 인공지능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보고서에 힘입어서 상승이 되고 있고, 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가들이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칩 도입 자체가 향후 몇 년 동안에 미국 공급업체에서 가격 결정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였는데, 여기서 상무부 반발을 통해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에 대한 심각한 장기적인 위협이 제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버 제조업체들, 그다음 휴대패키드 이런 중국산 제품에서 벗어나려는 유사한 압력에 직면할 수 있는데, 저희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광범위한 구조적인 호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국 것만 써야 되니까.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반도체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인공지능의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배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업계에 대한 낙관론이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같이 결합되면서 반도체의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줄 같은 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보다는 선도적인 모델 개발 업체인 엔트로픽, 오픈AI가 긍정적인 재무적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주식의 주요 단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은 반도체라든지 칩이라든지 그러니까 메모리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매출이 2분기가 115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억 8,700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는데, 자, 특별히 기업 사업 부분이 소비자의 부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연간 매출액이 현재 400억 달러에 달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에 지금 이제 ARR 있죠. 이런 것들이 7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내년 말까지 본다면은 1800에서 2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들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반도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엔트로픽과 오픈AI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AI 칩, 메모리 부품, 네트워킹, 기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에서 상당한 지출이 발생될 거다. 이쪽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트로픽은 칩 제약이라든지 기술 도입 속도 이런 둔화라는 문제에 좀 직면해 있지만은 매출의 성장세 가속화가 투자자들에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성장률, 향후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재무 업데이트가 있어야 중강세장을 유지하고 7월에 매도세 이후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분야로 다시금 돌아올수록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털고 나갔던 그런 매도세 그 사람들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샌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투자자들 날의 행사에서 제시한 재무목표가 투자자에게 깊은 인상을 준 후에 반도체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백아리아는 다른 것보다는 샌디스크의 이번 행사가 업계에서 전형적인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그런 양상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시사하고 있죠.
샌디스크가 새로운 고객 계약, 공급 전략 덕분에 2020년대 말까지 연간 매출의 15%가 성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총 마진율이 80% 이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은 투자자들의 메모리 관련 주식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프리니반 같은 경우는 다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7월에 30에서 40% 하락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장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좀 벌써 보면 V자 반등이 다 일어난 가운데 있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주식은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에서 너무 뉴스에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동성은 바꾸지 못한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서는 담지 말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예측 시장에서는 중간 선거 후에 정부가 분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대은행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폴리마켓은 11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확률이 48%까지 높아졌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티그룹은 채권의 가격 상승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정부의 3대 권리인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것들의 상실을 통해서 재정 정말 갖다가 약화시켜서 선거 후에 국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상하 양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트리팩터를 잃게 되면 법안 통과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약화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정부 통제권이 양당으로 나눠 있을 때는 채권 수익률이 특히 좋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 정부 분열은 수익률 하락, 금리 곡선의 평탄화로 이어지지만은 재정 적자, 새로운 연준 의장 그리고 더욱 격렬해진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의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셧다운까지도 또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선거가 없는 해와 비교해 봤을 때 주식, 채권, 금리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은 투표 시작 약 50일 전부터 시작해서 불확실성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약 30일 전에는 시장이 안도랠리를 보이면서 연말까지 이어졌던 그런 변동성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주가는 다시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분열된 시나리오에서 경기 순환용의 기술주, 산업 부분의 주식 이런 것들이 선구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방해적인 의료주, 필수 소비자 이런 것들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것보다는 좀 기술주에 더욱더 많이 관심을 쏟아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곧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예상되는 20개 유망주를 소개할 건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때까지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 수혜 기업보다는 AI 관련된 투자에 집중을 해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쪽에도 조금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도입 자체가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장 또한에 S&P 500 기업 중 단 2%만이 AI 생산성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는 최근 기업의 AI 투자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AI 도입이 향후 몇 분기 동안은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시장의 강세론자들은 기업의 이익 증가가 사상 최고치 부분에 있는 주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일부 사무 투자의 지분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분기의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1%에 달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인프라 관련 주식이 지금 이제 주당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또한 나머지 시장의 수익 증가세 이것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중간에 S&P 500의 EPS 성장률이 14%에 달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여력이 있는 것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모습 속에서 기업의 이익의 증가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AI 관련된 그런 인프라 주식들의 EPS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도입 자체가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S&P 500의 기업 중 11%가 코딩이라든지 고객 지원과 같은 특정 사용 사례에서 AI 생산성에 영향을 수치화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 생산성이 수익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한 기업은 2%에 불과한데 2010년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2분기 실적 분석의 결과 이번 분기에서 AI 생산성 향상을 수치한 기업들과 다른 S&P 500 기업들 간의 수익 성장률 차이는 미미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AI 투자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AI 도입이 향후 몇 분기 안에 기업의 수익에 미친 영향이 더욱더 분명해질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AI 추론 관련 비용은 S&P 500 기업 매출의 0.5% 미만에 해당하지만은 최근 몇 달 동안에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직원 1인당의 월간 지출을 나타내는 램프 AI 지수의 상승세를 근간으로 들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AI에 쏟는 그런 기업들의 스pen딩이 있죠. 지출 자체가 계속해서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먼슬리 AI 스펜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프로인 당에서 한 명당 얼마만큼의 한 달 동안 AI 관해서 지금 이제 돈을 지출하고 있느냐, 자, 그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자, 미디엄으로 본다면 이 정도 되고 있죠. 한 12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위 10%는 650달러나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률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 다음부터는 이런 실적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AI 도입이 일단 증가됨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기업 사례를 통해서 생성형 AI에 도입된 일부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이 20에서 30%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AI 도입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미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생산성의 증가율이 소폭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현재 투자자들의 인공지능 생산성 향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보다는 AI 인프라 관련 주식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피지컬 AI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그것이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S&P 500에서 비용입니다. 비용. 자, 얼마만큼 매출 대비해서 얼마만큼 비용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매출 원가죠. 코스트 오브 구드 솔드가 한 57%, 그러니까 원재료가 한 57% 들어간 데 쓰고 있고, 그다음 판매 관리비가 12%, 그다음 노동이 일단 12% 들어가고 인건비, 그다음 R&D가 한 4% 들어가고 AI 인프런스 추론은 0.1%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는 것이 현재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생산성 향상, 효율성 측면에서 AI를 언급한 기업으로 심사 대상을 좁혔는데, 자, 그런 회사들이 여기 있죠. 요 티커명 한번 보시게 되면 CSGP라든지 DLTR, 그 다음에 EBAY, 그 다음에 AJG, 그 다음에 BRO, AXON, TTD, 그 다음에 CMS, 그 다음 J라든지 EIX, AON, 그 다음에 MRSH, KMB, 그 다음에 WTW, ABMB, IRM, 그 다음에 CBRE, 그 다음 RTX, BA, 그 다음에 EXP, 이런 정도가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아무리 다른 것보다는 요 종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산성 향상이 AI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하나씩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체킹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KD 스톡턴이 두 개의 메모리 관련 주식이 주요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50일 이평선을 뚫었다는 겁니다. 5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서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파지티브 모멘텀 자체도 이제는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오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0일선은 항상 옛날에 뚫은 거고, 자, 그 다음 또 S&P 500하고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교했을 때도 200일평선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저항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샌디스크 역시도 50일 이평선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겠죠. 모멘텀 자체가. 그 다음에 샌디스크하고 S&P 500을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200일 이평선 위에서 돌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레지스턴스를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샌디스크의 지금 S&P 대비 상대 차트를 봤을 때 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해서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 자체가 해당 주식이 장기적인 시장 초과 수익률의 추세를 재개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상대적인 강세는 이번 상승세가 단순히 시장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메모리 칩 관련된 주식의 새로운 선도적인 상승 국면의 일부 이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펀더멘탈로 보면은 이익의 증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쪽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애플이 접이식 아이폰을 통해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자, 그 이유가 접이식 스마트폰 잠재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260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조만간에 지금 이제 폴드폰을 갖다 공개할 예정이 있는데,
꼬맹치에 따르게 되면 내년 6월 애플이 내년부터 고가의 폴드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애플이 초고가의 폴드폰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서 2017년도 6월까지 아이폰의 평균 판매 가격이 11%는 상승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7년도에 아이폰의 울트라 폴드폰 스마트폰이 1,40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 중에 400만 대는 기존의 아이폰의 2억 5,700만 대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전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2%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폰 자체가 잘 팔릴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시장이 초고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접이식 아이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애플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잘 부합되면서 잘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갖다가 약 30억에서 40억 달러 상회하는 940억에서 950억 달러를 기록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매출은 1,070억에서 1,080억 달러 범위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 블랙웰 수요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루빈 판매량이 점차 증가해서 4분기에는 매출이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빈 GPU 판매량이 월 50만 대 수준으로서 가속화되고 있고 블랙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ROI, 신용 위험 등 엔비디아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15달러 이상, 2018년도는 20달러 이상을 달성에 대해서 확신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의 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시장과 수요의 공급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의 증가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메모리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팅 공급의 증가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쇼티지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궁극적으로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한 번 상당한 규모의 수주잔고 증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무난하게 올라는 가는데 조금 더 성장률이 더 얼마만큼 가파라질지 그다음 GP 마진과 OP 마진이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갈림길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7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0명이 스트롱 바이고 10명이 바이, 14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 프라이스는 타겟이 한 400달러 정도 되고 있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318달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